네,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는 치료 기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겠는데요. 인지적 기법, 첫 번째 인지적 기법입니다. 불합리한 신념에 대한 논박이 인지적 기법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이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REBT의 대표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합리한 비합리적인 어떤 신념에 대해서 논박을 하는 걸 앞에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했었죠. 그래서 촉발 사건이 나의 상사가 성진평가에서 보통 점수를 줬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논박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다시 그 효과적인 철학을 심어주고 또 새로운 감정까지 해주는 이런 불합리한 신념에 대해서 논박을 하는 이런 방식이 바로 인지적 기법에서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불합리적인 신념에 대한 논박은 예를 들면은 302페이지에 있어요. 왜 사람들은 나에게 공손하게 돼야 되는가? 네, 사람들이 왜 나한테 다 공손하게 돼야 되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실패한 인생인가? 내가 원하는 일을 구하지 못해서 실망을 할지 몰라도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걸 실망을 할 수 있지만 그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 내 삶이 항상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다소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끔찍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논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인지적 기법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인지적 과제가 또 다른 이제 치료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과제를 내주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인지적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능력은 있지만 실패할까 두려워서 남에게 서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아도 내 인생의 끝장은 아니다 라는 이런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뭐 실제로 무대에 서보게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다라면 그걸 자신있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보게 한다거나 이런 이제 과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숙제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 표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보면 이 이제 비합리적인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선언 언어가 어떠냐면 뭐뭐 꼭 해야 돼. 당연히 뭐만 해야 돼. 당연히 뭐 이렇게 당연히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당연히 네가 해야지. 뭐 아니면은 이거 아니면 내가 끝장이야. 나 끝장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이제 수정을 해주는 거죠. 예, 수정을 해주는 거죠. 난 아직 뭐뭐를 해보지 않아서 라고 표현을 정정해 준다거나 나는 저는 절대 그걸 못할 거예요 라고 하는 이 말이 만약에 한다. 난 절대 그걸 못해요. 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가 아니라 이걸 이제 조금 수정을 해준 거는 나는 아직 해보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내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기다려 보겠다라든가 그렇게 이제 언어 표현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돼가 아니라 그거는 나한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라든가 이렇게 말할 때 절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제 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변화시켜 주는 거. 그리고 REBT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이걸 내가 딴 사람, 내담자가 다른 사람한테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는 거. 이걸 이제 친구들한테나 아니면 친지들에게 적용해보게 하는 거. 직접 이제 한번 해보게. 친구들이나 아니면 친척들 중에서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REBT 이걸 직접 이제 적용을 해보게 하는 거, 논박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보는 거. 그리고 자신이 상담한 이 회기 다음은 녹음 테이프를 다시 들어보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 대화를 통해서 이런 논박이라든가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되게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걸 다시 느껴보게끔 하는 게 바로 인지적 기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서적 기법인데요.
예, 정서적 기법은 합리적 정서적 심상법, 유머 기법, 열정적인 합리적 자기 진술문, 내담자의 무조건적인 수용, 내담자의 상담자가 자기 개발을 하는 거, 역할 연기, 뭐 롤플레잉,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수치감, 공격 연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서적 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또 정서적 기법을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기법은 비합리적인 신념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인지적 기법을 통해서 얻게 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정서적 심상법은 만약에 상담자가 내담자를 눈을 감게 한 후에 이제 그들에게 강력하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문제 상황을 떠올려 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애인이 나를 버리고 친구와 결혼한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담자가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구체적으로 말하게 해보는 거. 그래서 이제 합리적 정서적 심상법이랍니다. 아니면은 죽고 싶은 마음과 심한 우울감이 있다. 이러면은 내담자의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합리적인 수준의 건강한 부정적인 정서로 바꾸도록 요청하는 거. 이걸 이제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그러니까 막 죽고 싶은 마음과 심한 우울감 이거를 그냥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나의 애인이 나를 버리고 친구와 결혼한다. 얼마나 죽고 싶고 심한 우울감이 있겠어요. 근데 이걸 그게 아니라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내담자가 서서히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내담자의 고통스러운 감정이 어떻게 건강한 감정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마음을, 예. 그리고 어떻게 이제 혼잣말을 사용했는지를 탐색해 봅니다. 내 애인이 나를 버리고 떠나 내 친구와 결혼한 데에는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설령 그런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기법을 통해서 이제 내담자가 건강한 어떤 감정과 그렇지 못한 감정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뭐 이런 마음이 아픈 거, 이거는 당연한 거죠. 이거는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너무 속상했다. 이거는 이제 건강한 어떤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죽고 싶은 마음과 심한 우울감이 있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걸 어떻게 내가 이렇게 건강한 마음으로 바꿨는지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 정서적인 마음으로 오게 됐는지 이걸 이제 스스로 좀 떠올려 보게 하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우울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도 왠지 같이 죽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그런 경우 만약에 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뭐 그 반대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정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정말 슬플 때는 애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너무 슬퍼서 내가 정말 너무 많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걸 부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부정하는 감정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또 특히나 내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정말 자식으로서의 내가 생각하는 자식으로서의 어떤 도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다. 너무나 후회된다. 그러면 이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다라는 이제 그 감정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고 아니면은 그걸 부정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정하는 감정을 정말 나는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프고 부모님께 대한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이 든다. 그렇게 돼야지 뭡니까? 이제 새롭게 이제 애도하고 그걸 극복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정서적 심상법 이게 이제 정서적 기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머 기법은 뭐 이걸 이제 유머 자체가 뭔가요? 우리가 정신역동에서는 이 유머 자체가 하나의 방어 기제로서 나쁜 방어 기제가 아니라 긍정적인 방어 기제로 이제 볼 수 있죠. 그죠? 유머 기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수치감 공격이라는 연습법 있어요. 7번 요거 한번 볼까요? 역할 연기는 아실 거고 무조건적인 수용도 아실 거고요.
상담자의 자기 개방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속 했었고, 그래서 수치감 공격 연습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 앨리스가 사람들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 합리적인 수치감을 감소시키도록 도와주는 연습을 개발했어요. 305페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감 공격 연습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 때문에 만약에 두려워하는 그런 내담자가 있다. 그러면 이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어떤 행동을 과감하게 시도해 보도록 부여하는 연습 과제예요. 이것도 이제 숙제 중에 하나죠. 과제인데, 근데 이제 내담자가 이런 과제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꾸준히 수행하다 보면 결국 내담자는 어떠냐면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타인의 어떤 반응이나 불인정 때문에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변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공원에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보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수치감 공격 연습입니다. 그 보면 이제 우리가 EBS에서 그 인간의 두 얼굴 가는 이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사회심리학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실험하는 그게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 남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막 이상한 복장을 하고 그 야구장에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실험에 참여한 이분이 처음에는 부끄러워가지고 옷을 이제 쫄바지 짜 입고 뭐 이렇게 이상한 복장을 하고 머리 이상한 걸 쓰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분이 이제 뭐 행동도 제대로 못하는 걸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거의 자기를 안 보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응원도 하고 이런 이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 사람들이 별로 남의 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늘상 다른 사람을 타인을 너무 많이 인식해서 자기가 뭘 하고자 하는 걸 잘 못할 때 이런 사람 이제 내담자를 위해 가지고 이런 수치감 공격 연습이라는 이런 그 치료 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행동적 기법이요. 역할 연습, 합리적 역할 바꾸기, 여론조사 기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에도 그 뭐 9가지 기법이 나오는데, 뭐 역할 연습, 합리적 역할 바꾸기 뭐 이런 거 말고 여론조사 기법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또 이제 역할 연습이라는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들어봤고 여러분들 앞에서 좀 했어요. 근데 여론조사 기법은 뭐냐면은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만약에 비합리적인 생각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인들이라든가 아니면 타인들의 의견을 조사해오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성 친구를 사귀다가 거절을 당했어요. 내지는 뭐 누구에게 뭐 이성 친구나 아니면 이제 그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래서 거절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도중에 뭐 그렇게 이걸 뭐라고 하죠? 뭐 차였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나는 나를 이제 인생 패배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버림받고 뭐 이렇게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담자에게 과연 실연이 정말 인생의 패배를 당한 것이라고까지 생각할 그런 것인가라는 걸 주변 사람들에게 뭐 10명에게 물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론조사 기법입니다. 그럼 10명에 물어보면 그거는 뭐 인생 패배자가 아니라고 대체로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뭐 9명이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다. 아니면 10명 전원이 이제 아니다라고 이걸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여론조사 기법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좀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실제 탈감법이라고 있어요. 실제로 가능하면 많은 여자를 바꾸어서 뭐 이제 만약에 여자를 사겨 여자는 아니면 남자 에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가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절당한다거나 이럴 때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거절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이게 이제 실제 탈감법입니다. 그 다음에 숙제 활동. 숙제 활동은 뭐 다양한 종류의 숙제를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담하면 항상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숙제를 많이 내줍니다. 그러고 벌과 강화를 사용하는 거. 이거는 이제 행동주의 기법에서 사용하는 거죠. 숙제를 내주고 뭐 벌 상점 주는 거 뭐 이런 것들 이제 이걸 행동주의 기법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사용하는 행동적 기법이니까요. 그다음에 기술 훈련 이것도 뭐 만약에 내담자에게 부족한 행동 기술이 있다면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죠. 직업 기술도 받아보고 대인관계 기술 이런 것도 이제 교육 일종의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합리적 정서 행동적 REBT에서의 상담자의 역할을 교육자의 역할도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술 훈련, 그 다음에 홍수법 및 체계적 둔감법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행동주의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고정 역할 치료 이것도 이제 REDP에서도 가끔씩 사용을 해요. 내담자에게 TV나 드라마 등에서 좋아하는 배우나 탤런트가 자신이 어떤 처한 심리적 어려움의 상황에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자신이 그 배우나 탤런트라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연출하게 해보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로 이제 자신이 그 배우나 탤런트처럼 합리적인 인간이 되어 가는 것 같이 연출해서 매사에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행동하도록 시도해 보는 거 그렇게 이제 하도록 지시하고 해서 하는 이런 이제 행동적인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가요? 이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에서는 인지적 기법과 정서적 기법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고 또 행동주의 기법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도 같이 이제 혼합해서 쓰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REBT에서 삼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삼가해야 될 기법이 뭔가 내담자가 더 의존이 되게 하는 기법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뭡니까 상담자가 너무 온정주의적으로 가게 되면 내담자가 막 계속 이렇게 의존을 하게 되거든요. 상담자에게. 그래서 그런 기법들은 쓰지 마라. 그리고 내담자가 더 쉽게 현혹되게 하는 기법. 그러니까 지나치게 낙천주의적으로 가는 거. 모든 것이 자살 제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안 된다. 장황하고 비능률적인 기법. 그래서 이제 그 정신분석 기법이라든가 뭐 이런 자유연상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쓰지 마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분석 기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안에 뭐 노식을 끄집어내고. 근데 이제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라든가 신념이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어떤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문제적인 어떤 정서나 행동, 뭐 심리적인 상황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옵니까? 유발 사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 신념에서 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념에서 오기 때문에 이 신념을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장황하고 비능률적인 그런 기법들이라고 보는 거죠. 정신역동에서 하는 이제 정신분석 기법들은요. 그리고 내담자에게 단시일 내에 호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게슈탈트 치료처럼 극적이고 카타르시스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하는 기법은 내담자 감정 밑에 깔려있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표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시일 내에 호전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쓰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게슈탈트에서 말하는 그런 기법들 이런 것들은 카타르시스만 제공해 주는 방법이고 그 자신의 감정을 막 충분하게 막 안에서 표현하도록 하는 그런 기법들 같은 경우에는 비합리적인 그런 것들을 표현해 줄 수 없다. 그냥 우선의 카타르시스만 나오게 할 뿐. 그 다음에 비합리적인 사고에 집중하는 내담자의 관심은 다른 데로 돌리는 기법을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완기법, 요가라든가 기타 인지적인 왜곡 방법 이런 것들요. 그렇지만 이 방법이 사고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논박 기법과 함께 쓸 때는 이제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고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논박을 해서 네가 생각하는 게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논박을 통해서 어떻게 합리적인 어떤 그 철학을 만들어내고 효과적인 이런 철학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과학적인 사고를 담고 있는 기법은 안 된다. 치료에 대한 지나치긴 확신과 신비주의 이런 것들은 이제 삼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과학적인 사고를 뭐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다. 내지는 신비주의 뭐 신비주의 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점성술처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REBT에서는 삼가해야 되는 기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은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아야 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만약근데 치료에 대한 전적인 확신만이 어떤 내담자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이 REBT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삼가해야 될 기법이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내담자에게 이게 맞는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사용할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삼가해야 되는 기법이라 라고 그렇게 이제 REBT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REBT 기법은 합리적 행동치료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자면 비합리적인 어떤 신념이 가장 그 뭔가요? A라는 유발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A, B, C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A라는 이 유발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B라는 이 비합리적인 신념이 C라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 C라는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게 뭐라고요? B라는 이 비합리적인 신념이기 때문에 이 신념을 깰 수 있는 어떤 논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논박을 통해서 뭔가요? 새로운 어떤 효과적인 철학을 심어주죠. 그리고 뭡니까?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REBT의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실존주의 이제 교류 분석은 넘어가고 실존주의 상담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실존주의 상담은 예, 이어서 조금만 하도록 할게요. 실존주의 치료. 예. 실존주의 상담은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네요. 10분 정도 조금 제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주의 상담은 몇 페이지냐면요. 통합적인 상담에 속합니다. 파트에서 보면요. 통합적 상담이라서 338페이지가 바로 실존주의 치료인데요. 네, 기본 개념과 함께 인간관 치료 목표와 뭐 이렇게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의 기본 개념으로는 실존주의 치료는 여러분들 실존주의 철학 알죠? 실존주의 철학 샤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실존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은 뭔가 결국은 이제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존주의 상담에 이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키에로 쾌고라든가 니체라든가 하이데거라든가 뭐 샤르트르, 야스퍼스, 부버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실존적인 조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조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인간인 죽음이라든가 뭐 고독이라든가 어떤 자유, 무의미 이런 것들이 바로 실존적인 조건이다. 그래서 이 실존적인 조건에 용기 있게 직면하고 수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질신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실존주의 상담은 보면 일종의 철학을
어떤 상담 심리에 적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존의 어원은 EX 시스터스라고 볼 수 있고요. EX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엑시트라고 해서 아웃, 밖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그런 의미고, 시스테르는 스탠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뭐 실존, 결국에는 이제 이 도드라지다라는 뜻이 된대요. 스탠드 아웃 하면, 뭐 이런 이제 뜻이 있다, 의미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질이 아닌 실존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이고 구체적이고 지금 여기에 현 존재를 강조하는 게 바로 실존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존주의 상담에서 실존주의 상담 내진 치료에서 기본 개념이 실존인데, 이 실존이라는 게 뭐냐? 실존은 바로 본질이 아닌 실존, 실제 존재하는 내 속에 있는 뭐 이런 본질에서 밖으로 나온, 내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온, 도드라진, 나타난 이런 걸 이제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치료자들은, 이 상담자들은 개인을 범주화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배격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존적인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실존주의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실존적 조건은 뭔가? 바로 죽음, 자유와 책임, 소외, 무의미, 이게 바로 이제 실존적 조건이다. 그래서 한 개인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연히 우리는 세상에 내던져져 있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인간은 심지어 사실조차 내가 뭐 어떻게 뭐 이런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불안과 같은 특정한 기분 속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이 세상에 우연히 어떤 던져져서 세계, 그 다음에 내 존재, 이런 게 이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죽음이라는 게 있고, 또 소외, 이게 이제 분리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의미, 뭐 자유, 이런 것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불확실성과 유한성과, 그리고 소외되어 있는, 분리된, 그리고 무의미, 어떤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이제 특성을 우리 인간들은 가지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우연히 여기에 이 세상에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던져져서 우리는 유한성, 죽음과 자유와 책임과 소외와 어떤 무의미, 이런 어떤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실존적인 조건에 처해져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떠냐면, 인간의 실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불안을 가지고 있고, 이 불안은 뭐냐? 바로 실존적인 불안이다. 내가 실제로 여기에 이런 이제 실존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존적 조건이라는 게 바로 뭔가요? 죽음과 자유와 책임, 소외, 무의미, 이거죠. 이 실존적인 조건으로 해서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누구나 다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우리 근본성이라는 거죠. 이 불안함이. 그래서 불안함,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라는 게 이제 그건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볼까요? 341페이지에 죽음입니다. 첫 번째 실존적 조건 중에서 죽음은 가장 실존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죽음이죠. 근데 인간은 자신이 지금은 존재하지만 미래에 언젠가 죽고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자각하고. 그래서 인간의 불확실한 삶에서 어떤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이다. 모든 게 다 불확실한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무슨 의미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이제 물음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이 공포가 결국에는 회피할수록 무력감이 생기지만 죽음의 불가피성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죽음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기본 조건이다라고 보는 거죠. 죽음을
어떤 그 하나의 의미 없음으로 보지 않고 이걸 이제 하나의 의미로, 여러분들 혹시 그 톨스토이의 그 안나 카레리나 뭐 이런 소설을 읽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톨스토이의 작품들이 보면 항상 이제 이 그 실존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그게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인간은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도 계속 그 소설 속에 자기는 결국 죽게 되고,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본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계속적인 철학적인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인간의 삶은 성장과 변화다라는 걸 이제 저는 그래서 그 톨스토이의 소설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이제 삶의 깊은 실존적인 고민들이 이제 녹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큰 하나의 이제 태제가 되는 거죠. 하나의 이제 주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유와 책임입니다. 그리고 소외, 뭐 여러분들 의미 없음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 실존적인 조건에 속한다.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 조건 네 가지가 죽음과 자유와 책임, 소외, 무의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미라는 게 또 하나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플랑클은 실존적 불안과 무의감에 빠진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 경험을 통해서 의미치료라는 실존주의 치료이자 인본주의적인 치료 방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라는 이 의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의미, 여기에서 그 플랑클의 이론에서 제시하는 건전한 성격의 특징은 그럼 뭔가,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삶에 있어서 모든 행위와 운명에서 개인의 책임을 의식하는 거, 자기 외부의 힘에 의해 자신이 제한받지 않는 거, 자기에게 적합한 삶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자기 생활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능력이 있는 거, 예,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내가 외부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게 다 통제당하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을 내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다라고 그 플랑클이 그 기본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창조적인 가치라든가 경험적인 가치, 태도적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미래의 목표와 임무를 추구하는 거, 미래지향적이 되는 거, 창조적 가치를 통해서 일에 열중한다, 인간의 궁극적 목표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건전한 성격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그 중요한 실존주의 상담의 인간관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간관 앞까지 이번 주 수업 진행하고, 예.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